저희는 이 책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느낀 과학자는 누구야? 본승이 먼저. 나는 아인슈타인이 가장 대단하다고 느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정말 머리가 좋지 않았는데 어른이 될수록 더 머리가 좋아져서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게 참 대단했기 때문이야. 제한. 나는 플레밍이 계속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왜냐하면은 인류가 그 질병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을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이야. 그러면 현영이는? 나는 허준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학책이 무척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그것을 백성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동의보감을 만들어냈으니까. 제인이는? 마이크 끄고 재진아. 재진아 마이크 꺼져 있다. 나는 노벨. 왜냐하면은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었고 노벨상도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성현이는? 저는 나도 허준이 좀 대단한 것 같고 이유는 이제 자신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힘든 백성들을 이제 약간 치료해주고 그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마이클슨이 빛의 속도를 계산해냈잖아. 나는 그게 조금 대단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빛의 속도를 이렇게 연구한 게 과연 쓸모있는 연구인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말해줬으면 좋겠어. 성현이 먼저. 글쎄, 그래도 언젠가는 쓸모 있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그렇게는 쓸모가 없어도 나중에는. 그럼 제인이는? 아까 전에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 있어. 마이클슨이 빛의 속도를 계산해냈잖아. 근데 이런 빛의 속도에 관한 연구가 과연 쓸모있는 연구일지 약간 그런 거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어. 현영이는? 빛의 속도를 계산했으니까 약간 더 새로운 그런 약간 운명? 예를 들어 순간이동 같이 그렇게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르니까 순간이동 그런 것도 되게 연구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쓸모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한은? 나는 빛의 속도를 연구해서 더 많은 연구의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진 않아. 분승이는? 나는 그 과학이 점점 발전돼 가니까 현영이처럼 타임머신을 아니면은 뭐 순간 이동할 때처럼 약간 빛의 속도를 그렇게 계산해서 만들면 약간 더 과학적이고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쓸모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노벨이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노벨이라면 노벨상에 그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노벨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본승이 먼저. 나는 그럴 재산이 있으면 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한은? 나는 내가 돈이 있다면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나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현영이? 음, 나는
굳이 허준도 생각해보면 노벨상을 받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이 책에 있고 그런 걸 보면 위대한 발명을 해내도 기억해주는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굳이 노벨상을 만들어야 되나 싶어. 그러면 제인이는? 음, 모르겠어. 성현이는? 책에 보면 이제 노벨도 거의 막 유언으로 그렇게 그런 말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차피 곧 있으면 죽을 거고 쓸 데도 없으니까 약간 뭔가 함께 같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어쨌든 그냥 나 같아도 만들어서 줄 것 같아.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과학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한데 그 조금 아까 그 예림이가 그 논의했던 마이클슨이 막 광속 빛의 속도를 계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 조사한 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우리 소리가 전달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유를 혹시 알아? 소리를 그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이 공기를 공기 타고 때문에. 이동해가지고 그렇지. 공기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소리를 전달되지 못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소리도 그렇고 소리처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 빛이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은 이 우주 공간에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어갖고 그걸 통해서 빛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이클슨이 그 실험을 한 거지. 실험을 했는데 오히려 그 에테르라는 존재가 없다는 어떤 그런 사실들을 발견해 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더불어서 이제 그 광속, 빛의 속도라는 그런 개념을 알게 되었고 그 빛의 속도라는 개념을 알게 된 것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그 기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속 그 자체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다른 많은 연구를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연구를 탁 하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탁 연구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스마트폰이 탁 생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스마트폰이 생겨나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 전화기가 있었고 또 컴퓨터가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준 거야. 스마트폰 하나로 합쳐준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 전에 그럼 전화기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TV도 없다. 이랬더라면 카메라도 없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이 나올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처럼 이 그 마이클슨의 광속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실험들이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연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 부분으로도 또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면 우리가 그 빛의 속도를 우리가 광속이라고 그러고 그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걸 뭐라고 그래 그 단위를 광년이라고 들어봤어? 광년? 광년 일본 광년이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어떤 것들 몇 광년 떨어져 있다, 몇 1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 계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광속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단위로 또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등 본수현. 나야, 현영이. 너희들은 이 책에 있었던 과학자들에 대해서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 본승이부터.
난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 음, 예림이는 음,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연구가 쓸모없다고 막 비판을 해도 끝까지 노력하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재하는 나는 특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 성현이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제 끝까지 노력을 했다. 세인이는 글쎄, 나는 네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동승이는 응. 나도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 간 거, 그 목표를 이룬 것까지 해가지고 그게 특징인 것 같아. 음, 너희들은 과학이 좋아? 동승이는 나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데 그냥 그래. 예림이는 나는 교과서에 막 학교에서 실험을 하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막 실험이 잘 안 되면 좀 싫긴 한데 그래도 뭐 잘 되면 좋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 성현이는 성현아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너희들은 과학이 좋아? 아니 싫어. 재하는 아니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싫은데 내가 과학을 배우는 건 싫은데 그냥 과학이라는 학문이나 업적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케인이는 난 누가 하라고 원래 해야 되는 거는 하고 뭔가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하고. 너희들은 만약에 여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알아내거나 발명해냈잖아. 근데 만약 그런 걸 어, 발명해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 분승이 일단 우리 생활에 불편함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약간 우리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 예림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뭐 다른 것들도 뭐 약간 개발되지 않았을 것 같고 의학적으로도 뭔가 더 지금보다는 더 약간 약했다고 해야 되나? 약할 것 같은데. 성현이는 음, 일상생활이 확실히 많이 더 불편한 점이 더 많지 않았을까? 재하는 여기 중에서 발명이 안 된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여기 없지 않을까? 제인이는 시대의 변화 같은 게 좀 늦어지지 않을까? 저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과학이 좋으냐 싫으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학하면 우리가 이제 그 좁은 범위의 과학과 그 넓은 범위의 과학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학이 좋아요, 싫어요 할 때는 학교 그 교과서 과목 중에 과학이 있어. 사회도 있고 과학도 있고 뭐 국어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할 때 그 교과목 과학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과학은 다시 그 분야 안에 보면 물리, 화학, 지구과학,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생물, 뭐 이런 거. 생물 그것들이 이제 뭐 다른 거에는 뭐 생명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천문학도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 또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요걸 좀 더 넘어가서 뭐 컴퓨터, 전자전기, 뭐 이러한 기술과학에 관한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 이러한 것들 다 우리가 뭐라 그래? 과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건 우리가 보통 좁은 범위의 과학. 특히 제일 좁은 범위의 과학은 요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물 같은 이런 순수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을 우리가 얘기를 해. 근데 이 과학은 또 한 가지 의미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모든 것. 이것을 과학이라고 그래. 그럼 이 과학에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뭐 정치학, 뭐 사회학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요즘은 또 인문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방법론을 통해서 연구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과학자 얘기할 때는 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요즘에는 컴퓨터, 기계, 전기, 전자 같은 어떤 그런 부분으로 과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른바 그 과학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그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뭔가를 연구하고 그 결과들을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무척 그 강조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물리에 대해서 좀 흥미로워요. 흥미가 없어요. 뭐 화학에 대해서, 뭐 지구과학에 대해서, 뭐 생물학에 대해서 난 그것이 더 재밌어요, 뭐 재미없어요,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 부분들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많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책에 소개된 과학자들 중에는 보면은 이제 뭐야 물리학자들도 있는 거고, 또 뭐야 화학자도 있는 거고, 뭐 생물학자도 있는 거고, 미생물학자도 있는 거고, 굳이 분류를 나누자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 근데요, 앞에서요, 음. 예림이가 문제를 내가지고 한 문제만 해도 될까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성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과 같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은 다르게 생각해? 1 더하기 2 더하기 3? 응. 현영이부터. 1 더하기 2는 3 아니야? 아니, 아인슈타인 그 이야기 보면, 첫 장에 1 응. 더하기 2 더하기 3은 성공과 같다. 그리고 밑에 기다림하고 뭐 그런 게 쭉 있어. 응. 자, 선생님이 그 부분 참고하라고 읽어주겠습니다. 125쪽에 나오고 성공의 열쇠는 일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분야에서나 성공을 거둬야 한다. 성공을 공식으로 풀이해 본다면 이런 법칙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성공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인데 여기서 그 숫자 1이 아니라 1은 일하는 것이고 2는 쉬는 것이며 3은 침묵이니 사람이 일하고 쉬며 침묵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노동하고 두 번째 쉬며
세 번째, 침묵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 겁니다. 진행해 본수기.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다르다고 생각해? 현영이부터. 음, 침묵은 약간 좀 모르겠는데, 일하고 쉬면 성공을 할 수는 있지.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대안은? 나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성공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잘 지킬지는 모르겠어. 유미는? 나? 응. 침묵은 약간 내가 생각하기로는 침묵보다는 그 반대인 건 더 뭔가 더 끊임없이 막 말하고 그러는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 1, 2는 맞는 것 같은데 3은 조금 성현이는? 음,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맞는 것 같아. 레인이는? 내가 보기에도 현영이처럼 성공할 것 같아.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선생님은 사실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성공하면서 그래서 이제 126쪽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뭐 나와 있긴 한데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성공의 첫 번째 열쇠고 그런데 뭐 일하면서 알맞게 쉬면서 생각하고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일이 둘째이면서 요즘에 이제 워라벨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워라벨. 워라벨이란 말 못 들어봤어? 워라벨. 워라벨은 요즘에 뭐야 일과 생활이 그러니까 워크하고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워크의 워와 라이프의 라를 첫 글자에 따 밸런스의 벨 그 첫 글자만 따가지고 워라벨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너무 과로한 어떤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일을 한 만큼 또 잘 쉬어줘야 그 다음에 가서 일도 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영이가 난 공부 잘할 거야. 난 1등 할 거야 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계속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가끔 본숭이 놀려먹고 스트레스 좀 풀고 그래야 이제 또 활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처럼 뭐 적당히 놀고 적당히 공부할 때 오히려 공부만 더 할 때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것들이 이제 이른바 워라벨.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상당히 워라벨이 강조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근데 불과 20년 전, 30년만 해도 쉬는 게 어디 있어? 열심히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성공하고 잘 살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요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 5일째 선생님 어렸을 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 오후까지 토요일날 토요일을 반공이라고 그랬어. 들어봤어 혹시 반공이라는 말? 나는 그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어, 학교 가서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불렀는데 반공일이면 절반 공휴일이라는 뜻이야. 절반 공휴일에서 그래서 이 반공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 반만 공휴일이라는 거야. 즉 그래서 보통 그 직장도 토요일 한 1시 뭐 이런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일을 다른 때는 보통 6시 7시에 끝나는데 토요일 날은 오후 1시까지만 일하고 학교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토요일 날은 4교시하고 이제 집에 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요일 오후부터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은 주 5일째.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학교 가고 토 일요일이 거죠. 공휴일 쉬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대통령 후보 중에 어떤 분은 주 4일제를 얘기하고 있어. 며칠만 일하자는 거야? 왜요? 4일만 일하자는 거야. 그리고 3일을 뭐 하자? 네. 휴식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워라밸을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주 52시간 근무, 뭐 제일 많이 하면 주 52시간 근무하는데 이거를 뭐 주 일주일에 40시간 근무만 하자. 뭐 더 줄이자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훨씬 이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일이 셋째라고 아인슈타인은 강조했다는데 침묵을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은 이 책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부터도 생각을 해야 돼. 성공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 건가? 뭐 어떻게 해야 성공한다는 것인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의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서 이 아인슈타인은 세 가지를 강조했던 일과 휴식과 그 다음에 침묵 요 세 가지가 적절하게 갖춰질 때 그럴 때 이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다음 4번. 네. 너희들은 여기 책에서 원자 번호를 알아낸 모들리라는 사람이 원래 노벨상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일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서 그 죽는 바람에 노벨상을 못 받았잖아. 근데 너무 오래전 사람이 너희들은 너무 오래전 사람이 아니고 최근에 업적을 남겼는데 억울하게 전쟁으로 죽은 사람한테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해? 원숭이가 먼저 말해봐. 나는 개인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원자로를 만드는데 그 무슨 큰 업적을 세웠는데 나라를 위해 또 싸우거나 그런 약간 애국심이나 그런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서 나는 노벨상을 줘도 된다고 생각해. 예림이는 나도 죽었다고 노벨상을 안 주는 건 조금 약간 불공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약간, 죽어서도, 그 사람의, 어, 조수나 유족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아. 한영이는 어, 전쟁은 의무적으로 우선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갔는데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라도 그 사람의 업적을 기억해 주자라는 의미로 줘야 될 것 같아. 역 책에서는 그 여기 모즐리는 자기가 군대 스스로 자원해서 간 거야. 그 상황이 다르잖아. 제가 뭐라고 한 거야? 아까 전에 현영이는 그 군대는 전쟁을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라고 했지만 그래 근데 여기에서 모즐리는 자기가 혼자서 전쟁을 나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군에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랑 상황이 다르다고. 음, 나라를 위해 싸웠으니까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제인이는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억지로 나가는 거니까 그래도 노벨상을 주긴 줘야 될 것 같아. 성현이는 나도 나도
전쟁 같은 그렇게 그런데 나가서 죽은 사람한테는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뭐 다른 사람 따뜻하게 죽은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챙겨줘야 될 거. 이 책의 마지막쯤에 내가 이 책의 마지막쯤에 읽고 생각한 게 있는데 그 전쟁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떨어뜨렸잖아. 근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원자폭탄을 만든 게 너희는 잘한 거라 생각해? 아니면은 전쟁을 반대하는데 더 전쟁을 키운 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성현이가 먼저 말해봐. 난 당연히 아닌 것 같다고. 본인들도 전쟁의 멈추기를 원하면서 왜 굳이 먼저 이렇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지 좀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 것 레인이는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해줄래? 너 책 뒤쪽에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쟁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 망명해서 와서 미국에 정착을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됐잖아. 근데 전쟁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더 키웠는데 이렇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키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전쟁을 반대했는데 결국에는 더 큰 전쟁을 불러왔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해. 현영이는 음, 전쟁을 막으려고 했는데 먼저 폭탄을 터뜨린다는 것은 전쟁을 막으려는 거는 사람이 더 다치고 죽는 거를 우선 막으려고 하는 건데 어, 터뜨리니까 사람이 더 죽으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에린이는 나도 자기들이 전쟁을 막자고 해놓고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전쟁을 더 크게 벌일 것 같은 것은 뭔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 원승이는 나는 그 전쟁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걸 원자 폭탄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의학자 허준에 대해서 나오잖아. 근데 허준은 광해군이 어렸을 때 광해군을 살렸는데 왜 광해군이 허준을 유배를 보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승이가 먼저 말해.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말할게. 예진이가 먼저 말해. 여기에 그 선주의 그 아들인 왕자라고 말했지. 그 훗날에 광해군을 치료했다고 나오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선주의 다른 아들 아니었을까? 현영이는 잘 모르겠네. 레인이는 잘 모르겠어. 성현이는 나도 이건 좀 잘 모르겠어. 여기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에서 허준이 어쨌든 그 광해군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그거를 치료를 했다고 나와 있어서 그거를 광해군을 치료했다고 한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에서는 무선 전신의 아버지를 마르코니라고만 소개하고 있는데 마르코니는 그 스승인 코른가 어쨌든 스승이랑 같이 한 거고 또 스승이 마지막에 엄청난 그런 조언을 해줘서 무선 전신이 탄생하게 된 거잖아. 이 책에서는 한 명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 명만 소개한 거에 대해서 작가가 왜 이런 것인지 말해줘. 성현이가 먼저. 내가 질문 뜻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선 전신의 아버지를 마르코니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또 무선 전신의 아버지를 마르코니라고 표현하는데 또 스승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스승도 마지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여책의 작가는 이렇게 마르코니만을 무선 전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 같냐? 스승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글쎄 대부분이 뭐 마르코니가 한 거라서 잘 모르겠네. 제인이는? 마르코니도 많이 일을 했으니까. 현영이는? 어쨌든 마르코니가 스승의 도움을 받은 거고 마르코니가 만들어낸 거잖아. 도움을 받았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예림이는? 마르코니가 처음에 무선 전신을 할 그런 생각을 했고 그거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도움을 약간 받은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리기 교수 선생님도 같이 옆에 조금이라도 에피소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원생이? 약간 네가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네가 나중에 약간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약간 목표를 만들었는데 그 선생님 도와준 거니까 그게 맞다고 봐 난.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 그 마르코니 얘기를 잠깐 먼저 하자면 마르코니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 전파라는 것이 공중에 있어서 것이 있어서 공중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전기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물음, 그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말했듯이 그 리기 교수? 네. 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러한 의문을 품었을 때 그 스승이 그럼 이런 공부를 해봐라 라고 조언해줬고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결국 마르코니가 열심히 뭐 한 거고 공부한 거고 노력. 그것들을 통해서 결과를 낸 거란 얘기야. 자,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아이디어를 냈냐가 중요해.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완성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들은 이제 마르코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무선 전신하면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을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 큐리 알아? 마리 큐리, 큐리 부인. 네. 큐리 부인 같은 경우도 사선. 남편이 피에르 큐리야. 근데 그 남편 피에르 큐리가 그 마리 큐리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이었어. 교수님과 학생 사이로 처음에 만난 거야. 그리고 그 남편 피에르 큐리는 이미 인정받은 성공한 그런 자기 나름의 분야가 있었어. 근데 마리 큐리가 라듐이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피에르 큐리가 자기 연구를 접고 마리 큐리의 연구를 많이 도와준 거야. 그리고 피에르 큐리의 이름으로
그게 발표가 된 거야. 왜냐면 마리큐리가 발표받자 그 당시에는 마리큐리는 이른바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누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피에르 큐리는 이미 인정받은 교수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벨상을 타게 돼. 근데 노벨상을 수상한 쪽에서는 피에르 큐리한테만 노벨상을 주겠다는 거야. 그리고 마리 큐리는 그거 한 거 아니지 않냐 그래. 하지만 피에르 큐리가 마리 큐리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뭘 한 사람이 때문에 같이 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뭐 공동 수상하게 됐고,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는 피에르 큐리보다 마리 큐리가 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젠가 그젠가 이제 여행 제주도 가고 이제 한라산 가고 뭐 이렇게 올레길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속해서 만나야 돼. 그럼 전화해서 야, 너 어디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 근데 요즘에 그 길찾기 지도 있는 거 알아? 길찾기 하면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 그 어디 가려면 이렇게 가라고 내비게이션. 네. 내비게이션 알려주는데 쌤이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본숭이하고 나하고 따로 있는데 우리 어디서 만나자 하거나 아니면 너가 여기로 와라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본숭이하고 나하고 위치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서로 그 내비게이션을 그 위치를 공유를 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본숭이하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게 제일 좋을지를 AI가 계산해 줘가지고 본숭이한테는 이 길로 가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이 속도로 가면 여기서 딱 만날 수 있을 거다 라고 한꺼번에 알려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같이 여행 간 분 중에 마침 그런 걸 하는 분이 계셔. 그런 빅데이터를 하시는 분이 계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근데 그런 아이디어만 있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한테 이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정말 쓸만한 아이디어라고 자기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겠다는데 뭐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누군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뭐하고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마르콘이나 아까 큐리 부인이나 자기가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것들을 연구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노벨상은 처음부터 노벨상을 누구에게 줄 건가를 정할 때 원칙을 세우는 게 있어. 그 원칙이 바로 뭐라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준다. 라는 걸 처음부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할 당시에 이 아까 누구였어? 그 사람 누구였지? 몰리? 마르스? 모즐리? 모즐리. 모즐리는 그만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업적이나 이런 걸로 놓고 보면 그 당시 노벨상을 수상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됐었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벨상 수상을 못하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왜 생존자에게만 주기로 했냐? 노벨상을 생존자에게 주지 않기로 하면 막 옛날 사람들,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갈릴레이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사람들한테 다 주다 보면 너무 그것들이 어렵다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자라고 그렇게 뭐 원칙을 정해놓고 노벨상을 수상하면 6개월 내에 그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것들을 부대 조건으로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때로는 그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폭탄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아니 전쟁을 막기 위한다면서 더 큰 전쟁을 일으키면 그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만 딱 듣고 보면 여러분 얘기가 다 맞아. 근데 그 맥락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볼 필요가 있어. 어떻게 확대해 볼 필요가 있냐? 원자폭탄을 만들 당시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른바 연합군이 싸워놨던 그런 분인데 당시에 독일이 제일 잘 나갔어. 특히 독일의 베를린 수도 베를린의 그 대학이 물리학이 가장 발달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아니에요? 가장 우수하고 발달한 어떤 그런 곳이었어. 근데 이들이 이제 뭐 한 거야? 독일이 유태인들을 탄압하고
꼭 유태인만 탄압한 거 아니야. 독일 게르만족이 가장 우수하다. 우수한 게르만족 빼놓고 열등한 애들은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없애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여러분 반에 그 말썽꾸러기들, 뭐 이상한 애들, 막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빼버리면 여러분 반이 더 좋아진다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라 맞는지 그런지 뭐 그런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고 어쨌든 히틀러나 그 독일 민족들은 게르만족이 우수한데 이 잡다한 이런 민족들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서 유태인에 대한 대학살을 자행하고 유태인뿐만 아니라 뭐 집시들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학살을 자행하고 그 외에도 자기 게르만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2등 민족, 3등 민족 차별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야. 그런 과정에서 당시 독일 베를린에 있던 누구?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탈출을 해. 그래서 어디로 가? 미국으로 가. 근데 이 독일의 우수한 그 과학자들이 이미 뭘 만들고 있었다는 거야? 원자폭탄 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이 미국에 와 있는 과학자들이 만약 원자폭탄을 누가 먼저? 독일이 먼저, 히틀러가 먼저 개발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란 얘기야? 독일이 전 세계를 제패할 거라고 위기감이 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먼저 개발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전쟁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전쟁의 비참함이라든가 독일이 패권 집권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소식이 한꺼번에 들려와. 하나는 독일의 과학자들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실패해. 두 번째는 독일이 자꾸 뭐 이제 패전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뭐야? 원자폭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원자폭탄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가 하지만 그건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신념이었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들도 결국은 평화를 자기들의 평화, 자기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 나중에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또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안전과 평화가 지켜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원자폭탄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 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척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 신경 쓰여. 북한에 핵무기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우리도 뭐 하자?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갖자. 왜? 그래야 전쟁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우리가 더 강한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거다. 이게 아까 여러분 말한 대로 북한 핵무기를 통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강한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가지려고 그러냐? 북한은 누굴 무서워해? 미국을 무서워해. 미국이 언제 자기들을 침공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은. 북한은 자기 자신들을 뭐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 그 핵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 본숭이는 현영이가 나를 때릴지 모르니까 현영이를 막기 위해서 총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총을 샀어. 현영이가 저 자식이 총을 샀어? 저 총으로 날 쏠지도 모르겠네? 그럼 나는 기관총을 갖고 미리 저기를 해야 조놈을 막을 수 있어. 그래도 본수야 저 기관총 있어? 나는 그럼 대포를 갖고 현영이 저걸 막아야 돼. 저놈이 대포를 샀어? 그럼 나는 미사일 갖고 저기 해야 돼. 저놈이 미사일 갖고 있어? 나는 그럼 원자폭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른바 계속 군비 강화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인이가 그걸 보더니 현영아 본승아 너네 왜 그렇게 사니? 왜 맨날 무기만 사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뭐 그지처럼 하고 다니고 너네는 맨날 무기만 사니? 너네 둘 다 뭐 하면 무기를 안 사기로 하면 나처럼 밥도 자식 맛있는 거 먹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잘 살 수 있잖아. 이 바보들아 그런 거야. 그런 점에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두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이해가 안 되지만 본순이나 현영 입장에서는 저놈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자꾸 이게 군비 강화,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국가, 뭐 국가들이 서로 신뢰하고 나도 공격하지 않을 거야, 너도 공격하지 않을 거야라는 부분이 있다면 다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것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적으로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일부러 불을 지른대. 산에다가. 그 이유가 더 큰 산불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야. 말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그렇다는 거야. 호주 같은 데서 일부러 작은 산불을 내서 뭐라고 선생님도 뭐 정확히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산불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 여러분 화면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본숭이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재하가 있어. 근데 선생님 산에다가 불을 내. 가운데 있는 선생님 산에다가 잔불을. 그러면 나중에 혹시 본숭이 산에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이 선배산에 중간에 있는 선배산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재하산으로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산불이 번져가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숭이 산에서 불이 나면 선배산, 재하산까지 그냥 다 번져서 큰 불이 난다는 거야. 그때로는 이렇게 작은 불을 내므로써 큰 불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아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막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지는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허준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쌤이 그 허준이 관련해서. 광해군을 음, 치주했는데 음. 그 광해군이 허준을 유배 보낸 거에 대해서 광해군을 유배 보낸 이유? 그 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자기의 그렇지. 생명이 아니 그 이유는 뭐냐면 허준은 그 광해군의 그 아버지인 선조 임금의 주치의 어이였어. 근데 그 당시 조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어이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그 임금이 뭐하면 죽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을 지고 상징적으로라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직을 박탈당하고 귀양을 가는 것들이 그 당시 어떤 그런 문화였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건 그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부모님을 자기가 잘 모셔서 정말 효도를 다했어. 근데 부모님이 이제 병원에서 아파서 돌아가셨어. 그럼 그 자식이 뭐라고 그래? 난 잘 모셨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괜찮아. 이렇게 말할까? 불효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효자라고 얘기해. 불효자라고 얘기해. 내가 그 부모한테 그 불효자라는 뜻은 내가 그 부모한테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나는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예를 들면 성현이가 99점을 맞았는데 99점 맞았으면 사실 시험 잘 본 건데 성현이가 100점 못 맞았다고 난 이번 시험 망쳤다고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뭐 그 사람이 30점 맞고 20점 맞은 사람은 당연히 시험 망쳤다고 얘기하지. 근데 99점 맞은 사람도 100점을 못 맞았기 때문에 난 시험 망쳤다고 하는 것처럼 기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처럼 그런 그 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죽거나 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의적인 책임, 그 책임을 지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사고가 나서 학생이 다치거나 뭐 했어. 그럼 그 선생님이 아무런 잘못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들은 이제 이른바 법적인 책임과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정말 잘못해서 처벌당하고 이런 맥락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뭐 할 사람이 필요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다음 사람 누구예요? 수업이 와서 이거
성현이? 네. 해. 어, 저도 근데 앞에서 좀 해가지고 한 개만 해도 될까요? 그럼. 여기 171쪽 원자 번호의 길이 연 모즐리에서 그 모즐리가 이제 연구를 하던 도중에 이제 전쟁이 터져서 자원해서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죽게 돼서 이제 노벨상도 못 받고 약간 그렇게 됐잖아. 너희들은 이 모즐리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에 너희였으면 어떻게 했었을 것 같아? 나 같았으면 그래도 전쟁보다는 내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을 것 같은데 지하부터 말해줄래? 나도 그냥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죽을 자신 이런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에서 나로서 내가 잘하는 일로서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거. 꼭 전쟁에 나간다고 공을 세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 본승이 있는 거. 나는 그 업적을 만들어서 그 군대에 나가는 거, 군대 나갔기 때문에 더 약간 더 유명해진 것 같기 때문에 나였어도 군대에 나갔을 것 같아. 예림이는 나였더라면, 어, 군대에 그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약간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한 명 차이로 막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그런 차이가 확실히 이렇게 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자신이 잘하는 일로 더 성공을 해서 이름을 이렇게 알릴 것 같은데. 현영이는 음, 나라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갈 것 같은데. 제인이는 제인아, 네. 너 차례래. 음, 나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만. 그렇지. 그래서 뭐 어려운 선택인 것들을 볼 수 있고 개별적으로 선택이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게 자원한 어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남자들의 군대 가는 것들이 징병제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뭐 제외되기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거 BTS.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방탄소년단 덕분에 우리 한국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고 역할도 많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이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활동이 다 중지가 되고 그러면 그 방탄소년단이 활동이 중지되었을 경우에 그 뭐야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업적이라던가 앞으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되면 국가적인 손해 아니냐. 그니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안 가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활동을 다 하고 인기가 떨어질 무렵에 가서 군대에 가는 건 나이를 뒤로 연기해 준다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고 또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빼주다 보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 방탄소년단이라 할지라도 군대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줄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징집된 건 아니지만 강제로 간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자원에 간 그 부분들인데 결국은 자기가 뭘 더 소중히 여길 거냐 어떠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거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판단은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인이. 너희들이 이 책의 글쓴이였다면은 무슨 인물을 넣을 것 같아?
세인아 이름이 손들었네. 나였더라면 우리나라에 장영실을 넣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노비의 신분에도 세종대왕이 이렇게 눈에 띄게 해가지고 그때 그 왕에게도 인정받는 과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넣고 싶어. 얘기해도. 나라면 세종대왕을 넣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그 세종대왕님께서 만들어주신 한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농사에 관한 책을 쓰거나 여러 장영실과 함께 여러 기구들을 발명했으니까. 세인아 진행하자 빨리. 네. 그럼 본승이는?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볼게. 알겠어. 그럼 제안은? 나는 1권이랑 2권에 어떤 사람이 나온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과학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을 많이 넣을 것 같은데. 근데 누군지를 정할지는 뭔가 힘들 것 같아. 그럼 본승이는? 나는 윤동주 시인을 넣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건 별로 상관이 없지만 약간 우리나라의 시를 더 발전시켜서 약간 그 시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면 약간 더 유명해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성현이는? 난 장영실 넣을 것 같아, 장영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대표적으로 약간 그런 과학자였으니까. 나 같으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종대왕을 넣을 것 같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한글이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갔었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까 제아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는 책이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권입니다. 그 얘기는 1권과 2권도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보니까 1권에는 탈레스라는 사람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여러분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히포크라테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유클리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많이 추천했던 장영실 코페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보일 뉴턴 플랭클린 라부아지에 돌턴 모스 우장춘 이런 사람들이 1권에 소개되어 있고 2권에는 또 여러분이 아까 소개했던 인물 중에 세종대왕 와트, 볼타, 스티븐스, 패러데이, 그다음에 대동여지도의 김정호, 다윈, 멘델, 파브르, 렌트겐, 벨, 에디슨, 플랑크, 큐리브인, 브라운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소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1권, 2권, 3권에 소개된 그 과학자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속에 나오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거의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좋은 점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여러 인물을 소개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소개하지 않아. 첫 번째. 두 번째,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업적만 이렇게 툭툭 던져놓으니까
그 업적이 뭔 업적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 책은 얇게 넓게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책이에요. 얇게 넓게 기본 교양 상식을 갖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에 관한 위인전이나 전기문이라던가 아니면 그 인물에 관한 또 그 과학자의 어떤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찾아서 그 한두 인물에 대해서는 또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것들도 좋은 독서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를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이 좀 바뀌어갖고 오늘도 좀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가 한 35분 정도에나 뭐 이 정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부지런히 올리고 하긴 해서 30분 올리고 노력을 할 텐데 안 그러면 35분 정도에 시작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 뭐야 근데 30분에 미리 입장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니까 자유롭게 수다 떨고 놀고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대로 시작할 수 있게 오늘처럼.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책이 잠깐만. 다음 주에는 책이 뭘까요? Y 로봇. Y 시리즈 중에 로봇 편입니다. Y 시리즈 중에 로봇 편에서 Y 로봇 가지고 우리가 로봇에 관해서 또 다음 주에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또 2022년 잘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지내고 다 방학했어. 그런데 참 네. 겨울방학 어쨌든 즐겁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